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IPS 정보처리 500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해서 강의를 수강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적어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시간만큼은 오직 여러분과 저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메신저나 카톡을 하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안 되겠죠? 자, 집중해서 강의를 수강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예습은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테마별로 문제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본 강의에서 제가 아주 쉽게 내용 정리해드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자, 본 강의를 수강하신 이후에 자, 여러분이 직접 교재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는 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테마별로 비슷한 문제를 묶었기 때문에 유사 기출문제 푸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 강의의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유사 기출문제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드시 유사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진행하시라 당부드립니다. 자, 이 강좌가 사실 정보처리 500제라고 하지만 유사 기출문제까지 합치면 약 1500문제에서 2000문제. 최신 정보처리 기출문제는 거의 다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당부드리는 말씀은 무작정 학습을 진행하시기보다는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 매일매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온라인 강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너무 몰아치기로 강의를 수강하시기보다는 자, 총 강좌가 50강으로 진행될 거니까 하루에 2개 정도의 강좌 시 수강하시면 한 달 정도면 끝내실 수 있을 거고요. 하루에 한 3개 정도 강좌를 수강하시면 보름 정도면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목표를 잡고 계획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계획하신 대로 수강을 하고 계신지 점검하시면서 마지막 50강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지막 50강까지 열심히 강의만 들어주신다면 자, 지금 1강을 수강하시는 여러분은 아마 굳은 다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한 번에 이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를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50강까지만 따라오신다면 이 유수가 반드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신명나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으로 마지막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강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중앙처리장치의 구성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로 주기억장치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앙처리장치부터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은 정보처리 자격증입니다. 자, 정보처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 어떠한 값을 입력하죠. 컴퓨터로 입력되는 어떠한 값을, 입력값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죠. 컴퓨터가 처리해서 보여주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 결과물을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처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결과를 출력하느냐.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보처리 자격증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가 존재하죠. 이러한 PC도 있고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있을 때 동작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라고 하면 컴퓨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나 또는 본체, 자, 여기는 없지만 마우스와 키보드와 같은 자, 이러한 어떠한 장치, 이것을 하드웨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즈,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분 또 즐겨 하시는 게임,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자, 따라서 컴퓨터는 하드웨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 아무리 비싼 컴퓨터 장치를 사봐야 프로그램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프로그램만 있고 장치가 없다면 역시 아무 동작도 못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반드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있을 때 무한한 창작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용어는 컴퓨터에만 국한된 용어는 아니죠. 여러 가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육체, 하드웨어죠. 자, 우리 인간의 영혼,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러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때 이 육체는 시체라 그러잖아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우리 인간도 영혼과 육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하듯이 컴퓨터도 반드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중앙처리 장치나 주기억 장치는 말 그대로 장치입니다. 하드웨어죠. 자, 우리 컴퓨터의 롤 모델은 결국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컴퓨터의 완성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물론 지금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과 같이 마음껏 사고하는 이러한 컴퓨터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 미래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능력을 갖는 또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매트릭스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컴퓨터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간과 같이 사고하는 이러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하드웨어, 육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가 될까요? 자, 물론 뭐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곳 하나 골라라 그러면 물론 뭐 심장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인간의 뇌죠. 그래서 우리 그 모터사이클 탈 때도 하이바는 꼭 쓰잖아요. 이런 품격 있는 강좌에 하이바란 이런 전문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자, 헬멧 쓰잖아요. 그죠? 자, 왜? 뇌를 다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온 몸이 말짱해도 뇌사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만큼 물론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 가장 중요한 부위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우리는 CPU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PU라고 하면 Central Processing Unit. 자,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면 처리 장치라는 뜻이에요. 컴퓨터 내부에는 여러 가지 처리 장치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처리 장치다라고 해서 CPU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PU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크지만 실제 CPU의 크기는 자, 이만하죠. 물론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CPU는 이거 한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자, 굉장히 작지만 이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CPU를 정리할 건데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CPU 내부에 어떠한 장치들로 CPU가 구성되어 있고 CPU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장치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몇 가지 내용만 암기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기초부터 하나하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뇌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컴퓨터 하드웨어가 바로 CPU라고 하는 장치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CPU나 컴퓨터는 결국 전자장비죠. 그죠? 결국 전기 신호를 가지고 어떠한 다양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컴퓨터는 결국 두 가지 신호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자, 컴퓨터가 구분해내는 딱 두 가지 신호는 5V의 높은 전압의 전기 신호와 1.5V의 낮은 전압의 전기 신호, 이 두 가지밖에 구분을 못해요. 물론 요즘의 컴퓨터는 이걸 또 더 낮췄어요. 왜냐하면 소비 전력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모바일 기기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전압을 이용하게 되면은 오래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발열도 심해지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전압이 많이 낮아졌지만, 자, 가장 기본이 이제 5V, 1.5V입니다. 그래서 자, 5V 높은 전압의 전기와 1.5V 낮은 전압의 전기, 이 두 가지밖에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기 신호를 가지고 컴퓨터 CPU 내부에서는 수많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5V, 1.5V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매번 쓰면 귀찮으니까 이걸 이제 기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숫자로 대응시켜서 자, 5V를 숫자 1로 대응시키고요. 1.5V를 숫자 0으로 대응을 시켜서 표시를 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바이너리 디짓, 그래서 비트라 그래요. 자, 이진수라고 해서 비트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 뒤에서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컴퓨터 CPU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자를 우리 뭐라 그래요? 자, 반도체.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도체는 전기가 통하면 도체입니다.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하죠.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 그래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철이나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도체라 그러고, 그러면 반도체는 뭐예요? 그렇죠. 절반이에요.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말 그대로 5V의 높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오면 통과를 시켜요. 1.5V의 낮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오면 차단을 시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도체다 그러면 여기다 전기를 주면 무조건 전기가 통과돼서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플라스틱, 부도체다 그러면 여기다 전기를 줘도 불은 들어오지 않죠. 통과가 안 돼요.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은 아주 특이해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이 반도체는 조금 높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오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낮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오면 통과시키지 않고 차단을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반도체예요. 바로 이러한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을 구분하는 수많은 반도체 회로로 구성된 것이 바로 CPU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은 앞으로 자세하게 정리할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이 CPU라고 하는 용어가 다양한 용어로 출제가 됩니다. 자, CPU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대로 해석해서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말 그대로 중앙 처리 장치라고 출제되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용어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프로세서라고 하면 처리 장치라는 뜻이고요. 자, 마이크로라고 하면 굉장히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아주 작게 만들어진 처리 장치다 이런 의미예요. 자, 또는 이것을 줄여서 프로세서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 뭐로 나올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자, CPU, 중앙 처리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세서. 일부러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지겹게 계속 반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강의 듣다 보면은 익숙해질 용어들이에요. 자, 이러한 용어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쭉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했는데 사실 CPU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또 CPU 전체는 아니에요. 이 내부에는 아주 작게 만들어진 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손가락 위에 올려진 이 작은 전자칩, 이것이 바로 하나의 CPU,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들어진 처리 장치라는 의미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작지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확대해 보면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수천 배 확대해 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 반도체는 전기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도 한다. 그죠? 바로 그러한 반도체, 그러한 반도체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여러분 트랜지스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니, 물론 지금은 소니가 좀 많이 좀 작아졌지만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뭐로 떼돈 버는 회사입니까? 트랜지스터,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라디오 만들어서 떼돈 벌고 계속 이어서 CD 플레이어, 워크맨으로 떼돈 벌었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최근에는 삼성에서 소니를 인수하네 만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좀 위축됐지만 자, 어쨌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 반도체 소자가 이 안에 수십억 개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집적회로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집적시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집적도라는 말을 우리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이만한 크기에 자, 이 안에 10개를 집어넣었어요. 이 안에 1000개를 집어넣었어요. 뭐가 더 집적도가 높을까요? 똑같은 면적에 10개의 칩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1000개를 넣느냐. 그렇죠? 많이 넣을수록 집적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PU는 그럼 어느 정도의 집적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최근에 출시된 여러분 아이폰 6 같은 경우에 자, 이 아이폰 6 애플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서는 애플의 약자 A를 써서 자, 최근에 아이폰 6에 들어간 프로세서가 A8 프로세서예요. 자, 이 A8 프로세서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집적이 되어 있냐면 CPU는 이거 한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무려 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크기 안에 먼지를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20억 개를 넣기가 힘들 텐데 자, 20억 개의 어마어마한 트랜지스터 개수가 이 안에 집적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밀한 장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 다른 의미로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집적 회로라고도 한다. 자 이러한 집적 회로를 이제 영어로 줄여서 IC라고 부릅니다.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집적 회로다 또는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다, IC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다 이러한 것들이 CPU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집적이라고 하는 용어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 CPU는 굉장히 정밀한 장치예요. 진짜 인간은 대단합니다. 그죠? 자 이걸 이제 나노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나노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단위예요. 1나노라고 하는 단위는 나노는 10억분의 1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10억분의 1미터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죠? 한번 10억분의 1을 나눠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뭔가 제조하는 기술, 이걸 나노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트랜지스터들을 CPU 내부로 넣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CPU라고도 하고 또는 중앙처리 장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라고도 한다. 자 또 다른 말로 집적 회로 IC라고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CPU는 우리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4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7이라고 여러분 답변하셨을 거예요. 자 4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 듣고 자 여러분 뇌로 전달이 됐겠죠. 여러분 뇌에서 계산을 하고 자 그 결과를 입으로 7하고 출력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뇌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계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연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컴퓨터의 CPU의 첫 번째 역할은 연산. 우리 인간의 뇌의 첫 번째 역할은 연산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역할을 수행해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시키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뇌의 기능은 기억하는 기능이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또 어떤 기능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몸이 말짱해도 뇌를 다쳐서 뇌사 상태가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우리 온 몸을 뭐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제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따라서 제어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 문제 하나 나왔네요.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인간의 뇌로 이야기하지 않겠죠. 컴퓨터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능이 아닌 것을 골라라. 연산, 제어, 기억, 입출력. 그렇죠? 정답은 입출력입니다. 자, 입출력은 우리 인간 입으로 말하고 출력이죠. 귀로 듣죠. 입력입니다. 눈으로 보죠. 입력입니다. 자, 따라서 뇌가 하는 역할, 입출력은 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CPU의 역할이 아닌 것을 골라라. 연산, 제어, 기억, 입출력. 정답은 입출력이 되겠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똑같아요. 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도 연산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제어를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기억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CPU 안에서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뭐라 그래요? 연산 장치라고 하겠죠.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어 장치, 기억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기억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CPU의 3대 기능은 연산 기능, 제어 기능, 기억 기능. 자, 그런데 CPU의 2대 기능을 물을 때는 연산 기능과 제어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연산 기능과 제어 기능이 CPU의 2대 기능이에요. 기억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주기억 장치라고 해서 아예 별도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따라서 CPU의 2대 기능을 물을 때는 연산 기능과 제어 기능, CPU의 3대 기능을 물을 때는 연산 기능, 제어 기능, 기억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연산 장치는 말 그대로 계산하는 장치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4 더하기 3과 같은 숫자 계산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논리적인 계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연산 장치를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 그래요. 산술, 수학적인 연산을 말해요. 논리적인 연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논리적 연산도 수행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우리 앞으로 다 배우게 될 거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좀 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어 장치라고 하는 이 제어 장치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말 그대로 제어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관리 감독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뇌가 온몸을 제어합니다. 자, 따라서 뇌가 온몸을 제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온몸을 뇌가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이야기를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어 장치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자,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꺼내서 해독을 하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내는 장치이다. 이것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뇌에도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지나가던 녀석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뻑큐 하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귀로 뻑큐 하는 값이 데이터가 입력돼서 뇌로 전달되겠죠? 자, 우리 눈으로 뭔가 손가락질을 본단 말이에요. 이 품격 있는 강자가. 자, 어쨌든 입력을 받죠. 그러면 뇌에서 자, 명령을 입력받았죠. 입력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독을 하겠죠. fuck라고 하는 용어가 뭔가 내 머릿속으로 해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내 몸 전체에 어떻게 한다? 지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죠? 바로 반응이 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이 그죠? 응답을 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괜히 말만 어렵게 한 거지. 자,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어 장치라고 한다.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해독을 하고 그 해독된 결과를 우리 온 몸으로 신경망을 통해서 지시 신호를 보내주는 게 뇌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말할 때 명령 코드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면 이것도 제어 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이 두 가지 정의로 자, 이러한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 보시면 쉽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우리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를 좀 도식화시켜 보면 자, 중앙처리 장치 CPU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첫 번째 계산을 하는 연산 장치가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ALU라고 써 있죠. A는 arithmetic, 산술 연산을 말해요. L은 logic입니다.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ALU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줄여서 연산 장치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제어 장치는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CU로 줄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레지스터 세트라고 하는 또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이 수없이 여러분들 듣게 될 용어인데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CPU 내부에 있는 초고속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예요. CPU 내부에 있는 소용량의 용량이 아주 작은 굉장히 빠른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도 레지스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 더하기 4가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를 내면 3이라는 데이터와 4라는 데이터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머릿속에 레지스터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지스터에 기억된 3과 4라는 데이터로 연산을 해서 3 더하기 4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 그러면 7이다 라고 답을 하겠죠. 연산을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컴퓨터가 뭔가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고속의 기억 장치를 CPU 내부에 있는 고속의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 그래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CPU 내부를 이렇게 세 가지 장치로 구분해 보면 연산 장치부가 있고요. 제어 장치부가 있고요. 자, 레지스터 세트라고 해서 여러 레지스터가 묶여 있어요. 물론 이 레지스터는 별도의 레지스터 세트라고도 하지만 연산 장치 안에도 레지스터가 존재하고 제어 장치 안에도 레지스터가 존재해요. 이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레지스터와 연산 장치, 제어 장치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부 버스라 그래요. 자, 버스라고 하는 용어, CPU 내부에 있다라고 해서 내부 버스라고 하는데 버스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CPU 혼자 모든 처리를 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 뇌만 가지고 모든 처리를 할 수 없듯이 이 CPU는 여러 가지 장치들과 연결돼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버스라 그래요.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따라서 CPU에서 처리된 결과물이나 또는 제어 장치로부터 나오는 제어 신호,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 장치들과 주고받기 위해서 버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버스가 도대체 뭐냐? 그죠?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도 신경망을 가지고 있죠. 뇌에서 어떠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자, 이 신경망이 척추를 통해서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러한 신경망, 우리 인간의 신경망도요. 우리 인간도요. 인간의 몸에도 전기가 흐른다 그래요. 우리 컴퓨터가 마치 전기로 모든 걸 처리하듯이 우리 인간의 몸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볼 수 있도록 안경이 개발됐어요. 근데 그 안경이 자,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를 자, 이 머리에 구멍을 뚫고 뇌로 연결을 해서 뇌에게 전기 신호로 자극을 줘서 자, 이런 컬러 이미지를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흑백의 윤곽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도로 자, 우리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실로 놀랍죠, 그죠? 우리 인간의 뇌에도 정기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은 반응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이 우리 인간의 신경망에서 마치 전기 신호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모든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CPU와 컴퓨터 내부에 수없이 많은 장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V의 높은 전압의 전기 신호와 1.5V의 다시 말하면 1과 0에 해당하는 자, 이러한 전기 신호를 수없이 주고받죠. 그럼 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장치들이 이러한 전기 신호를 주고받도록 해주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버스예요. 이 라인들. 이게 바로 뭘까요? 다시 말하면 그죠? 전기선이에요. 전기선. 자, 우리 컴퓨터 내부를 뜯어보면 CPU를 장착하는 이런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메인보드나 이런 전자장비들 뒤를 이렇게 보시면 수없이 많은 이러한 선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결국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따라서 컴퓨터 내부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컴퓨터 내부는 자, 우리 연산을 하는 연산 장치가 있었죠. 제어를 하는 제어 장치가 있고 기억을 하는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 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은 전달 기능이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한 전달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CPU 내부에 있는 이러한 버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PU에 대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CPU의 여러 가지 용어들,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앙처리 장치, 프로세서, 집적 회로, IC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CPU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치는 연산 장치, 또 제어 장치, 마지막 기억 장치. 자, 이러한 기억 장치를 뭐라고도 한다?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CPU 내부에 있는 초고속 기억 장치, 레지스터라는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CPU 내부의 여러 장치들 또는 CPU와 CPU 외의 여러 장치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죠. 바로 이러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자, 이걸 이제 데이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주고받는 통로를 뭐라고 한다? 버스라고 한다. 됐죠? 자, 이러한 내용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는 대별에서 중앙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구분한다.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부분은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전자계산기라고 하면은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대별에서 크게 구분해서 중앙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구분하는데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부분은 연산, 제어, 기억. 됐죠? 자, 연산. 우리가 연산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연산 장치를 자, 정확히 말하면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영어로 바꾸면 Arithmetic Logic Unit이라 그래요. 줄여서 ALU. 그런데 여기서 연산 장치가 될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리스메틱밖에 없겠네요. 연산. 두 번째 제어. 컨트롤이죠. 자, 컨트롤 어디 있나요? 아, 컨트롤 여기 있네요. 자, 아리스메틱 또는 컨트롤. 연산, 제어. 자, 세 번째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는 물론 CPU 내부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지만 자, 기억 장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메모리. 이 정도는 여러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메모리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 자, 따라서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부분은 연산을 담당하는 연산 장치, 두 번째 제어를 담당하는 컨트롤, 제어 장치, 자, 세 번째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자, 레지스터로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제어 장치의 개념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보내는 장치가 무엇이냐? 자, 강의에서 정리했으니까 정답 찾아낼 수 있겠죠? 3번의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가 되겠네요. 자, 1번의 채널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직 필요 없고요. ALU는 연산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4번의 IO 유닛은 I는 인풋, O는 아웃풋, 인, 아웃.
입출력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컨트롤 유닛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제어 장치의 구성 문제예요. CPU 제어 장치의 구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얼핏 보면 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앞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제어 장치라고 하면 자,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자, 명령을 꺼내서 해독을 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려면, 그렇죠? 명령을 해독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해독기라고 하겠죠. 해독하는 장치, 명령 해독기.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는 명령 해독기. 있나요? 아, 있네요. 명령 해독기. 명령을 해독하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각 장치로, 그렇죠. 지시 신호를 내려보낸다라고 했잖아요. 아하, 그러면 뭔가 신호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신호 발생기. 아, 명령을 해독하고 그 명령에 따른 신호를 발생해서 각 장치로 지시 신호를 내려보낸다.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려면 그 명령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4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를 냈다면 4와 3이라는 데이터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더하기라고 하는 명령도 머릿속으로 잠깐 기억해야 아,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해독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명령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CPU 내부에는 기억장치 뭐가 있다? 그렇죠. 레지스터가 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명령 레지스터.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자,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명령을 가져와서 명령 레지스터로 명령을 가져와서 기억시키고 기억시킨 그 명령을 해독하고 명령 해독기. 명령 해독기가 해독하면 자, 그 명령을 각 장치에게 지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신호 발생기가 필요하다. 자, 물론 CPU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자, 가장 중요한 장치다라고 하면 명령 레지스터 그리고 명령 해독기, 신호 발생기로 구성된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유사 문제 한번 쭉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유사 문제 중에 조금 난해한 문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아직 우리 1강입니다. 보면 어려운 말들 막 나와요. PC는 다음에 실행할 번지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이다. PC는 퍼스널 컴퓨터를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 개인용 컴퓨터가 레지스터이다. 1번이 틀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때 PC라고 하는 건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약자예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 아직 몰라도 돼요. 자, 계속 갑니다. 제어 신호는 마이크로 동작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패치 사이클은 CPU가 메모리에서 명령을 가져오는 사이클이다.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 정답은 CPU의 제어 장치는 명령 레지스터와 신호 발생 장치만으로 구성된다. 우리 항상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뭐뭐만으로 구성된다. 이거 틀린 거죠? 그죠? 자, 1, 2, 3번을 아시라는 게 아니에요. 1, 2, 3번은 우리 뒤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모르셔도 좋아요. 패치가 뭔지 또는 무슨 제어 신호가 뭐고 마이크로 동작이 뭐고 PC가 뭔지 몰라도 좋단 말이죠. 단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CPU의 제어 장치는 명령 레지스터, 신호 발생기, 그리고 아까 우리 명령 해독기도 있었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들 이것도 뭐냐고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서 우리 다 공부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앙처리장치 가장 중요한 CPU에 대해서 정리했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사기출 문제 풀어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억장치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기억장치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 시스템에는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고요. 자, 물론 중앙처리장치 안에도 레지스터라고 하는 기억장치가 있지만 자, 이러한 레지스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기억장치를 크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주기억장치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고속장치인데 반해서 보조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려요. 거꾸로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자, 우리 주기억장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 램과 같은 장치가 바로 주기억장치예요. 보조기억장치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장치가 바로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해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CPU가 직접 접근하는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예요. 보조기억 장치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CPU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수십억 분의 1초 단위로 동작하는 아주 고속의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CPU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가져가면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속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로 옮겨놓고 그리고 CPU는 주기억 장치에서 빠른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CPU는 보조기억 장치로 직접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특징을 좀 보면 주기억 장치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린 만큼 가격은 쌉니다. 자, 주기억 장치의 종류에는 자, 램이나 롬, 자기코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자기코어는 과거 60년대 사용되던 주기억 장치고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억 장치는 롬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가 있고 램이라는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컴퓨터 기억 장치 중에서 램과 롬을 제외한 모든 기억 장치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또는 DVD-롬 주의하실 게 DVD-롬이라고 하니까 얘는 주기억 장치 아닌가요? 아니에요. 롬의 특징을 갖고 있을 뿐이지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또는 현재 많이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자, 이러한 장치들은 전부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는 롬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가 있고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롬과 램을 정리할 건데 이 롬과 램이라고 하는 기억 장치는 좀 반대의 특징을 가져요. 상반된 특징을 갖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두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뇌에는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에는 롬의 특징도 있고요. 램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면 롬과 램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롬은 일단 비휘발성의 특징을 가져요. 자, 비휘발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휘발성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소멸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롬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휘발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반해서 램은 휘발성의 특징을 가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램은 휘발성이에요. 기억된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언제 지워질까요? 전기를 끊으면. 전기를 끊으면 내용이 모두 삭제되는 메모리가 램이에요. 우리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휘발성의 특징도 있고 비휘발성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 내용이 롬으로 들어가면 비휘발성 메모리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지워지고. 그러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죠? 돌아서만 까먹어요. 하루 지나 한번 까먹고 저런 걸 언제 들었지?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휘발성 메모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롬에 넣어야 되는데 램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만 까먹는 거예요. 자, 그러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두뇌가 메모리가 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24시간 내내 기억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고 기억난다. 참 슬플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악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램과 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건데 램과 롬은 또 서로 다른 특징이 있어요. 롬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저장을 못 해요. 램은 마음대로 저장하고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롬일까요? 램일까요? 그렇죠. 램이죠. 롬은 저장이 안 돼요. 삭제도 안 됩니다. 램은 마음대로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메모리는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예요. 자, 이러한 롬과 램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롬과 램에는 종류가 있어요. 자, 이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롬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롬이라고 하면 read only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자, 롬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read only 메모리 번역해 보면 단지 읽기만 수행하는 메모리. 읽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읽기밖에 못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저장 못하고
여기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롬은 읽기 전용 기억 장치이고 그래서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랬고 저장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비휘발성 기억 장치라 그랬어요. 자, 비휘발성 기억 장치라는 건 왜 그러냐? 자, 우리 컴퓨터 이 메인보드에 보시면 자, 마더보드라고도 하고 메인보드라고도 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CPU도 꼽히고요. 램도 꼽고 롬도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우리 시계에 들어가는 동그란 배터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자, 그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서 롬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롬은 컴퓨터를 꺼도 전기를 끊어도 이 배터리에서 전기를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기억된 내용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비휘발성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정 비휘발성은 아니죠. 자, 컴퓨터 안 켜고 한 1년 동안 한 번도 킨 적 없다 그러면 이 배터리 자체가 방전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 전기 공급을 못 해주니까 당연히 내용이 지워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배터리가 충전되고 그리고 이 배터리에서 롬으로 전기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롬에 기억되어 있는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비휘발성의 특징을 갖는다. 비휘발성 기억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롬은 비휘발성,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치를 돌려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롬에 저장되는 거예요. 삭제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롬의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소한 것까지 롬에 넣을 필요 없겠죠. 정말 중요한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만 롬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롬은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롬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뭐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전자사전 또는 뭐 냉장고, TV에도 다 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가동시켜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롬에 저장되는 거예요. 왜? 지워지면 안 되니까. 전자사전이 있다면 이 전자사전을 돌려주는 중요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롬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들의 종류를 보면은 바이오스 프로그램, 어려운 용어 나왔네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수많은 입출력 장치들에 대한 정보가 롬에 저장되는 거예요.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죠? 컴퓨터에 어떠한 입출력 장치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 이러한 것들을 롬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것을 롬 바이오스라 그래요. 두 번째, 포스트. 또 어려운 거 나왔네요. 자, 포스트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의 약자예요. 전기를 켜면 스스로 자체 진단한다. 우리 컴퓨터는 자체 진단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전원을 넣으면 컴퓨터가 한참 뭐가 막 돌아가죠. 이게 뭐예요? 자체 진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CPU의 제어 장치가 하겠죠. CPU 제어 장치가 각종 장치들로 신호를 보내서 아무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 그래요.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롬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 프로그램은 뭐 이런 모니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자,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감시하고 그죠? 뭔가 다시 보는 거죠. 자, 따라서 모니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감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돌려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삭제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삭제되면 안 된다. 따라서 어디에 저장된다? 그렇죠. 롬에 저장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꼭 기억하세요. 정리합니다. 자, 롬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리드 온리 메모리. 단지 읽기밖에 못해요. 비휘발성 기억 장치입니다. 자, 배터리에서 계속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꺼도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롬에 저장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자, 자체 진단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 프로그램,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롬에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용자는 이 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필요할 때 CPU가 자, 컴퓨터를 켰다 그러면은 CPU가 롬에 있는 자체 진단 프로그램을 가져가죠.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바이오스 정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수행하고 CPU가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우리 인간이 이 롬을 쓸 일이 없어요. 왜? 조정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이 활용하는 메모리는 롬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롬의 이러한 특징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러한 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각각의 롬의 종류에 따른 특징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스크롬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마스크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제조회사에서 아예 프로그램 다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떠한 뭐 음악 CD를 사면 그 안에 음악이 전부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음악 CD 사면 그 음악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우죠. 바로 그게 마스크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롬은 롬칩 안에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용자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자, 반도체 공장에서 프로그램 넣어서 한 번 입력된 그 프로그램은 삭제할 수 없도록 해서 나오는 롬이 마스크롬이에요. 오케이? 이 특징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 P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머블 롬이라고 해서 한 번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롬이 공백 상태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상태로 롬이 나오면 내가 한 번 거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저장을 하면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CDR이 그렇죠. 자, CDR에 내가 저장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저장하고 나서 삭제됩니까? 수정됩니까? 안 되죠. 바로 그게 바로 P롬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P롬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가 공백으로 나와요. 그 P롬에 내가 한 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저장하면 삭제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P롬이에요. 한 번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프로그래머블 롬의 약자예요. 자, 좀 더 발전된 롬의 형태는 EP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EP롬은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는 분명히 리드온리 메모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뭐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삭제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롬을 이야기할 때 초창기의 롬은 마스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스크롬은 제조회사에서 저장해서 나온 프로그램 내가 수정하고 삭제할 수 없죠. 그 롬을 기본으로 해서 롬은 읽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 롬이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P롬이 만들어지고 또는 EP롬이 만들어지면서 롬도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어요. 자, 바로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형태의 롬이 EP롬인데 이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자외선. 이 자외선을 영어로 울트라빔이라 그러죠. 그래서 EP롬을 다른 말로 UV EP롬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UV는 울트라빔, 자외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형태의 롬이 바로 EP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EP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EP롬은 일렉트로닉, 전기적으로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롬이에요.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롬. 그러니까 EP롬과 EEP롬은 마음대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롬이에요. 그런데 방식이 다른 거죠.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고 이 EP롬은 전기 신호를 이용한다. 자, 따라서 자외선을 이용해서 썼다 지웠다 한다 그러면 EP롬 또는 UV EP롬을 골라야 돼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내용을 마음대로 썼다 지웠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EP롬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 4가지 롬의 특징은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스크롬 찍어내면 그만이에요. 원론적인 롬입니다. 읽기만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다 저장돼서 나오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요. P롬은 공백 상태로 나와요. 한 번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삭제나 수정 불가능합니다. 자, EP롬이나 EEP롬은 마음대로 썼다 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하고 이 EP롬은 전기 신호를 이용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4번 주기억장치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억장치에서 사용되는 양극소자나 모스형 기억소자는 보조기억장치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뭐 무슨 양극소자, 모스형 기억소자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자, 이거 빼버리면 양극소자나 모스형 기억소자란 말 빼버리세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보조기억장치와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을 갖느냐? 동작 속도가 빠르고 가격은 비슷하다. 말도 안 되죠? 동작 속도 빠르고 가격은 주기억장치가 비싸요. 자, 쭉 읽어보시면 정답은 4번이죠. 동작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비싸다. 주기억장치가.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이런 문제 풀 때 뭐 양극소자, 모스형 기억소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전혀 알아두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주기억장치가 보조기억장치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정답 4번이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롬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자, 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 2, 3, 4번 쭉 읽어보시면 역시 어렵지 않게 정답 찾아낼 수 있죠. 자, 기억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맞고요.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기억시켜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이다. 아하, 2번 틀렸죠. 그죠? 자,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나 자, 입력한 데이터를 기억시키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메모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롬이 아니라 램이 되는 거죠. 롬은 바이오스 프로그램이나 포스트 프로그램, 모니터 프로그램과 같은 그 시스템을 가동시켜주는 중요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롬에 저장되는 거죠. 자, 따라서 2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자, 6번 롬의 종류별 특징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마스크롬, 피롬, EP롬, EA롬이 나왔어요. 자, EA롬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용어가 나왔는데, 자, 마스크롬은 반도체 공장에서 기입되고, 피롬은 피롬 라이터로 기록하고 내용을 지울 수 없다. 한 번 기록할 수 있고요.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지울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자, 정답은 4번이에요. EA롬은 리프레시 회로가 필요하다. 자,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자, EA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부한 EEP롬과 같은 용어예요. 자, EEP롬은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형태의 메모리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리프레시 회로 이런 건 우리 공부한 적 없죠? 자,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D램에 해당하는 거고, 자, EA롬은 밑에 써두세요. EEP롬과 같은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4가지 롬의 특징, 여러분들 유사 문제 보면은 문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롬의 종류별 특징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주기억 장치, 램에 대해서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램입니다. 뭐 여러분들 램 많이들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우리가 이 램은 롬과 달리 메인보드에 직접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램을 꽂는 곳에 우리가 직접 이 램을 꼽아서 추가하거나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램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램이 아니라, 자, 이게 이 회로 하나가 램이에요. 이게. 자, 이게 하나, 둘, 여러 개가 있죠. 이걸 이제 모듈 방식의 램이라 그래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된 램. 이 램 하나가 하나의 칩이 하나의 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램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앞서 정리해드린 대로 램은 휘발성의 특징을 가져요. 마음대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도 정리해보죠. 일단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램을 다른 말로 RWM이라고도 해요. Read, Write Memory. 롬은 read only 메모리였잖아요. 그죠? 램은 read, write 메모리. 읽고 쓰기가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삭제, 수정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휘발성 기억 장치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끄면, 전기가 끊어지면 램에 있는 내용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휘발성 기억 장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따라서 이 램에 저장되는 것은 현재 사용자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 내가 지금 입력한 데이터. 자, 내가 지금 컴퓨터를 껐어요. 롬은 모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비휘발성이니까. 그러나 램은 컴퓨터를 끄는 순간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면 이 램에는 하드디스크에 있던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램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래 한글을 실행하면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램으로 익혀지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사용자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한다? 램에 저장한다. 따라서 우리 사용자가 직접 활용하는 메모리는 롬이 아니라 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적인 한번 컴퓨터의 구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컴퓨터는 이런 메인보드라고 하는, 또는 마더보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메인보드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것이 바로 CPU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램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램을 메인보드에 꽂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는 이러한 롬 칩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자, 수많은 이 장치들이 서로 수없이 많은 버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버스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CPU가 꼽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램을 꽂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롬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끈 상태예요. 그러면 롬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죠. 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컴퓨터 전원을 켰어요. 그러면
자, 제일 처음으로 CPU가 롬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롬에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껐지만 이 내용 그대로 기억되어 있죠. 따라서 포스트 프로그램을 CPU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CPU가 이 포스트 프로그램을 받아서 입출력 장치들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입출력 장치를 검사하려면 입출력 장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바로 그 정보가 여기에 저장돼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도 역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CPU가 입출력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누가? CPU의 제어 장치가 각 장치로 신호를 보내서 검사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이제 검사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CPU는 자, 이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전선으로 하드디스크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있던 윈도우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램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램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부팅이 끝나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역시 하드디스크에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로 가는 거죠. 현재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다 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CPU가 빠르니까. 하드디스크에 직접 접근하면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램으로 옮겨놓고 이 램에서 CPU가 해당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가져가서 빠르게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가 활용해야 되는 메모리는 램이 되는 거고 컴퓨터 시스템이 활용하는 메모리는 롬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확히 구조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 우리 이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램은 D램과 S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 D램과 S램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쭉 정리해 볼 테니까 이걸 그냥 암기하려고 그러면 암기가 안 돼요. 자, 제가 쭉 원리를 설명드리면서 연상시켜 드릴 테니까 쭉 연상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먼저 D램이 있고 S램이 있어요. D램은 다이나믹 램, 동적 램이라고도 하고요. 자, S램은 스태틱 램이라고 해서 정적 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D램이 빠르냐, S램이 빠르냐, 뭐가 더 빠른 거냐? S램이 빨라요. 자, 물론 이 S는 스태틱 램, 스태틱의 약자지만 저는 스피드로 바꿉니다. 스피드 램, 빠른 램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죠? D램이 빠르냐, S램이 빠르냐? 스피드 램, S램이 빠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D램을 구성하고 있는 소자는 콘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커패시터라고도 하는데 콘덴서는 뭐냐면 배터리를 말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콘덴서예요. 그러면 램은 자,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는 5V와 1.5V의 전기 1과 0을 5V, 1.5V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걸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D램은 배터리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충전하죠. 그죠? 완전히 충전된 상태가 1, 방전된 상태가 0. 따라서 계속적으로 충전을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메모리예요. 자, 중요합니다. 콘덴서는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배터리. 자, 따라서 이 배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재충전을 해야 된다. 자, 배터리는 재충전. 이 재충전을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는 재충전을 해야 쓸 수 있다. 스마트폰 방전되면 다시 재충전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S램은 플립플롭이라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할 겁니다. 이 플립플롭은 S램도 구성하고요. 우리 앞서 배운 CPU의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소자이기도 합니다. 이 플립플롭은 계속 두 개 회로가 되먹임을 시켜요. 따라서 얘는 재충전 안 해도 계속 전기 신호가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값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얘는 재충전이 필요 없어요. 얘는 배터리니까 재충전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이제 연상하는 거예요. 아, D램은 콘덴서,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럼 속도 뭐가 빠를까요? 그쵸, 얘가 빨라요. 왜? 재충전하는 동안 못 쓰잖아요. 자, 스마트폰 충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죠. 얘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얘가 빨라요. 얘가 느립니다. 자, 따라서 접근 속도, 밀도라고 하는 건 집적도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느냐. 자, D램이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용량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S램은 밀도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S램의 구성 자체가 S램 하나, 1비트를 기억하는 플립플롭인데 1비트를 기억하는 플립플롭 하나가 트랜지스터 6개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부피 자체가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회로 안에 얘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반면 얘는 많이 집어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적도가 얘는 높고 얘는 낮습니다. 따라서 용량은 얘가 크고 용량은 얘가 작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연상시켜서. 자, 재충전을 하니까 속도 빠를까요, 느릴까요? 재충전하는 동안 뭐 쓰죠? 속도 느려요. 얘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속도가 빠릅니다. 회로 뭐가 복잡할까요? 얘가 복잡하죠. 왜? 얘는 밀도가 높잖아요. 그만큼 많이 집적된다는 이야기는, 그죠? 그만큼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회로 설계가 복잡해요. 그러나 S램은 단순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전기는 누가 많이 먹냐면 D램보다는 S램이 전기를 많이 먹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한 비트 기억할 때 이 트랜지스터가 6개,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전력 소모는 이쪽이 많아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자, 이쪽이 집적도가 높고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전기도 많이 먹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단위를 기억할 때 그 기억되는 단위에 많은 트랜지스터가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램이 일반적으로 소비 전력이 높습니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사용되는 용도가 D램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는 D램이에요. S램은 주기억 장치보다 빠른 캐시 메모리에 사용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건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주기억 장치보다 빠른 거예요. 우리 컴퓨터 기억 장치 중에 가장 빠른 건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가 가장 빨라요. 그 다음은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 밑에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따라서 D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기억 장치, S램은 캐시 기억 장치에 사용된다. 자, 이것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막 헷갈려요. 이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 램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상을 해야 돼요. 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D램은 콘덴서, 배터리의 원리를 이용한다. 따라서 D램은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 안 하면 못 써요.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된 내용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재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느리다. 자, 반드시 연상하세요. 속도가 느려요. 그러나 S램은 플립플롭회로를 이용합니다. 재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자, D램은 집적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 집적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저장 용량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저장 용량이 작아요. 집적도가 낮아요. 저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집적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회로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얘는 단순합니다. 원래 단순한 게 빠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의하실 거는 소비 전력은 S램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 D램은 일반적인 우리 이야기하는 주기억 장치는 D램을 의미하는 거고, S램은 주기억 장치보다 더 빠른 고속의 캐시 메모리에 활용된다. 자, 따라서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재충전을 필요로 하는 메모리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 D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도, 플립플롭회로를 이용하며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뭐냐? 그러면 S램이고요. 캐시 메모리의 소자로 활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고속의 캐시 메모리는 S램입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자, 소비 전력이 S램이 더 높다는 거, 전기 많이 먹는다는 거, 집적도는 D램이 더 높다는 거. 자, 다시 말해 집적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쭉 연상을 시켜서 반드시 암기를 좀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출문제들 함께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램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램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잖아요. 데이터 입출력의 고속 처리,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램은 데이터를 빠르게 입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순서적 처리, 내용 기반 처리, 그 다음에 무슨 뭐 공간 확장 처리, 이런 거 설명드린 적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간단히 골라낼 수 있고요. 자, 7번 램의 개념을 묻는 문제네요. 자, 유사 문제인데, 자, 램에는 몇 개의 입력 단자가 사용되어야 하느냐. 자, 여러분 7번 문제 유사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특이한 문제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램에는 몇 개의 입력 단자가 사용되어야 하느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램의 입력 단자는 3개가 필요한데 최소한 3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램의 입력 단자는 보통 이렇게 4개의 입력 단자가 들어가요. 칩 선택 신호,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다 했죠. 읽기냐 쓰기냐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이 램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아니면 램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거냐,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저장된 데이터 읽어올 거냐, 이걸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자, 마지막 램은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기억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 공간이 주소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거냐, 이걸 주소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주소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CPU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는 CPU에서 램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램이 갖는 입력 신호는 4가지가 되는데 근데 이 문제 정답은 3개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칩 선택 신호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읽기냐 쓰기냐 그리고 읽어드리거나 쓸 데이터의 주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칩 선택 신호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램이 하나의 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몇 번 칩에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게 칩 선택 신호인데 만약에 이게 메모리가 통째로 되어 있다면 칩 선택 필요가 필요 없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소한 자, 램에서 최소한 몇 개의 입력 단자가 사용되느냐 했잖아요. 최소한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칩 선택 신호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읽기냐 쓰기냐 그리고 몇 번지 주소 이 3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읽기 신호, 쓰기 신호,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3가지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나오면 암기하셨다가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넘어가죠. 8번 D램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미소의 콘덴서에 전화를 충전하는 형태의 원리를 이용하는 메모리로 재충전이 필요한 메모리가 무엇이냐? 자, 미소의 콘덴서 하면 뭐다? 배터리. 자, 따라서 배터리에 전화를 충전시키는 방식, 재충전, 뭐가 될까요? 그렇죠, D램입니다. 다이나믹 램. 정답 D램이 되겠고요. 자, 계속 갑니다. 9번입니다. S램 관련된 문제네요. 자, 기억소자로서 표준 플립플롭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죠. 자, 콘덴서를 이용한다 그러면 D램이고요. 자, 그리고 플립플롭을 이용한다 그러면 스태틱 램, S램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 코어 메모리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코어는 이제는 안 써요. 과거에 사용되던 메모리인데 자, 이게 자기 코어 메모리입니다. 자기 코어 링이에요. 링. 반지와 같은 이런 링. 자, 이 링 안에다가 전선을 꼽아요. 그러면 전류일치 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류일치 기술 우리 옛날에 공부하신 적 있을 거예요. 전기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링에 반지에 자, 이러한 링에 전선을 하나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지금 그림처럼요. 자, 전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감싸지면 자석의 성질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 자, 반대로 자, 이러한 반지에 전선을 하나 꽂고 자, 전기를 아래쪽으로 흘려보내면 자, 플레밍 오른손 법칙 아래쪽으로 엄지손가락 감싸지면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죠. 자, 컴퓨터에서 2가지 신호 5V와 1.5V 신호를 저장할 때 자, 이러한 형태로 자, 이것을 1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2가지 상태를 저장하는 자, 바로 이러한 기억 장치를 우리는 자기 코어, 마그네틱 코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의 흐름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전류 일치 기술이라 그래요. 따라서 자기 코어 메모리는 전류 일치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 값을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초창기의 주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자, 파괴성 메모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Destructive Read Out Memory라고 해서 DRO라 그래요. 이 용어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파괴성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휘발성하고 달라요. 휘발성은 전기를 끊으면 내용이 삭제되는 거고 파괴성은 전기를 끊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지워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번 읽어오면 이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것을 파괴성, DRO 메모리라 그래요. 따라서 이 자기 코어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도 여기에 저장된, 여기가 1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순간 데이터가 지워져요. 따라서 반드시 재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따라서 자기 코어 기억 장치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장치이기 때문에 뭐 자주 출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1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코어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문제 굉장히 길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자, 나머지 것들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자, 나중에 우리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자기 코어는 중심을 통과하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0이나 1값, 다시 말하면 전류 일치 기술에 의해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1과 0을 기억하는 초창기 형태의 메모리를 말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아주 중요한 내용 살펴봤고요. 자,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강의가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 문제들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